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준섭,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데요. 임준섭 목사입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닥으로 미국에서 있던 중에 목회적 회심 통해서 한국에 들어 다시 총신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또 기독교 교육 철학 전공으로 다시 PhD를 받아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의 샬롯스빌이라는 조금 작은 도시에 여기 뭐 한인교회가 한 2억 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이 이렇게 많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기 버지니아 대학이 있어서 버지니아 대학으로 좀 유명한 곳이고요. 여튼 지금 이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면서 또 주중에는 이 신경과학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뒤에 사진에 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일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일은 우리가 듣는 지금 히어링, 지금 방금 오디오에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 말하고 들을 때 우리의 감각 중에 듣는 이 청각에 관련된 히어링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마우스 G를 사용을 해서 G 안에 있는 그 귀,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겉으로 보이는 귀는 외 이 바깥 그 귀고요. 속 안에 이제 이너 이어라고 해서 내이가 있습니다. 그 내이에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그 청각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헤어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헤어 번들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특별하게 아주 독특하게 생긴 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내 이 안에 청각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좀 크게 확대된 사진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것은 전체 한쪽 귀에 내 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지금 2가지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형광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지금 제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 이런 생물학적인 연구 말고 조금 이제 다른 생물학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또 이 창조과학 포럼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The Origin of and Meaning of Cell Membrane, 그래서 세포막의 기원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meaning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the boundary between living being and non-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살아있지 않는 비생명체 사이에 어떤 경계로서의 막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서도 이 지구 위에 가장 특별한 어떤 그 피조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죠. 이 이제 그림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 위의 생명체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식물들도 있고요. 또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 주변에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환경으로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의 환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딛고 있는 땅도 그렇고요. 하늘도 그렇고요. 온 우주 만물에 살아있지 않은 비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는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에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리빙 빙 라이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관관계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체와 살아있지 않는 그 비생명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살아있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과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래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있다라는 건 무엇인지,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제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적인 기초를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물리적인 경계와 물리적인 어떤 디퍼런스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의 경계, 모든 존재들 사이에 어떤 경계를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에 만들어 두신 어떤 흔적들을 두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욥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피조물의 피조 세상과 물론 하나님도 존재하시니까요. 그 모든 존재들 사이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질서를 창조적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들 사이에 어떤 경계를 두셨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경계가 있겠죠. 하나님과 모든 다른 피조물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을 것이고요. 피조물 가운데서도 비생물적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non-living being이 되는 거죠.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적인 비생물적인 피조물과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에도 어떤 일정한 경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살아있지 않는 피조물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생물적인 경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톡에서는 그런 살아있는 리빙 빙과 넌 리빙 빙 사이에 생명과 무생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생물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아주 클래식하고 어떤 그 교과서적인 정의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던 몇 가지 정의들을 토대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그 경계에서 그 차이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바운더리로서의 셀 멤브레인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셀 멤브레인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 그 다음에 그런 구조와 기능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하고 기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셀 멤브레인의 특별한 어떤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주는 어떤 펑션과 스페시피시티를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제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에 중요한 어떤 그 관문으로서 셀 멤브레인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어떤 기원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크게 지금 이제 모이는 우리 포럼이 그런 포럼인데요. 어떤 창조와 진화의 관점에 있어서 셀 멤브레인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셀 멤브레인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톡으로 창조가 맞냐, 뭐 진화가 맞냐, 아니면 진화 중에 뭐가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어떤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스펙트럼 중에 어떤 일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퀘스천 마크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혹은 반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한테 이제 큰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이고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전통적으로 또 어떤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5가지 기준은 이 5가지 그 기준은 이 5가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가, 자라는가, 성장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그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식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대사작용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특별한 용어로 호메오스테시스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가, 유지하는가. 외부 자극에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5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growth입니다.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growth라는 말은 한 개체가 자라는 것을 커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복잡해지고 질적으로도 더 다양해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식을 하는 건데요. 리프로덕션을 하는 건데 모든 생물은 자신과 형질을 닮은 자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트와 오프스프링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페어런트를 보면 오프스프링이 이제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리sem블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genetical information을 데이터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리프로덕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생물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리프로덕션 하는 디테일한 메커니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다음 세대를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타볼리즘,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나누면 이제 카타볼리즘, 애나볼리즘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도 배운 건데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또 그 에너지를 소비해서 우리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몸 안에서의 메커니즘을 메타볼리즘,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적당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이루어지고 소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메타볼리즘,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반드시 이 몸 안에서의 일정한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생명체라면 이 물질 대사의 과정이 생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외부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외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건 한 개체 살아있는 생명체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 생명체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뜨거운 물건을 이렇게 손에 잡게 되면 머릿속으로 뭐 이제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외부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청각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는데요. 뭔가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큰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죽어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으면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처럼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먹음직스러운 이제 스테이크 고기를 보게 되면 이 시각의 자극을 통해서 이 개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침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극과 반응이라는 우리 몸 안속에서 어떤 신경계의 작용이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작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앞에 네 번째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관련이 있냐면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는 것과 더불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거나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체온 같은 게 그렇죠. 외부가 아무리 덥거나 아무리 춥거나 우리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혹은 거기에 어떤 반응은 거기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체온이나 이제 우리와 같은 항원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체온 같은 것이 관련이 있지만 물론 변온 동물은 체온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다른 어떤 기작들 생명체마다 자기가 고유하게 유지해야 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주요한 이제 생명체와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무생물과 생물을 가르는 중요한 생물의 5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이제 말하자면 아주 클래식하고 또 생물학에서 고전적이고 지금도 이제 뭐 대학 수준의 텍스트북에 실려 있는 기본적인 그 5가지의 생명체 특징입니다. 뭐 좀 더 최근에는 생명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거나 새로운 크라이테리어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제 케네스 닐슨과 파멜라 컨라드라는 이분들은 이제 칼텍에서 또 나사에서도 연구한 분들인데요. 이게 5가지 이분들은 생물학자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전통적인 생물학자는 아니고요. 지질학이라든지 외부 환경과 관련이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5가지 또 생명은 이렇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이프는 생명체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명체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3번째는 이 자기 세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레플리케이팅과 복제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복제를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그 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진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이 5가지가 전부 다 앞에 5가지 생물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얘기하는 걸 말을 조금 바꾸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확장해서 설명한 것들입니다. 앞에 5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최근 국내에도 책이 소개가 됐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세포 생물학자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세포 주기를 연구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신경과학 쪽을 보고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원래 제 전공은 세포 주기,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고 DNA가 어떻게 복제되고 DNA에 손상이 있으면 어떻게 회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원래 전공을 한 제 메이저 전공인데요. 그런 세포 주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학자입니다. 영국의 그 생물학자이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폴 럴스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What is Life라는 이제 대중과학 저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 한국에도 지금 소개가 돼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책에도 뭐 제목 그대로 생명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5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졌다. 베이직 라이프는 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째는 모든 이제 이 세포와 생명체는 유전자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유전자가 생명체 핵심이다. 네, 3번째는 자연 선택과 진화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번째는 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생명체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조금 독특한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정보학으로서의 생명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물학과 연결되면서 바이오인포메틱스라든지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학문과 생물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정의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5가지도 조금 세포 단위 이하, 이 사람이 세포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세포 단위 이하의 그 분자생물학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생물을 정의했을 뿐이지 기존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래식한 5가지 생장과 생식과 또 물질 대사와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는 5가지의 큰 생물학의 5가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멀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멀티 캐릭터를 제가 정의하건대 일반적으로 제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준은 이 5가지라는 겁니다. Growth, Reproduction, Metabolism, Stimulus Response, and Homeostasis. 5가지가 일반적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이 5가지 특징과 생명체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닐슨 앤 코나드와 또 널스 박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한 가지 결론을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There must exist the specific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별한 시스템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냐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 환경과 구별됨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특별한 활동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특별한 시스템이 뭘까 봤더니 대표적인 그런 세포, 그 생물의 생명체의 조직, 그 기관이 셀 멤브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 멤브레인은 이러한 스페시픽한 생명체 스페시픽한 시스템으로서 생물학적인 경계, 외부 환경과 구별되어지는 경계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정리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셀 멤브레인 하면 일단은 우리가 셀 멤브레인 하니까 이제 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세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포는 모든 생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또 동의하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물을 구별할 때 아주 러프하게 생물을 나누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이렇게 나누는데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포에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보통 셀 티어리, 세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사람이 대두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돌프 비쇼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피지션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father of pathology 그래서 병리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이제 어떤 식의 연구가 이제 유명해졌냐면 모든 질병이 보니까 세포 단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제 밝힌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의 이론이 발달을 해서 셀 티어리라는 게 이제 확장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셀 티어리의 어떤 명제가 이겁니다. 이제 라틴어로 omnicellular acellular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모든 세포는 오직 먼저 존재했던 선 존재했던 세포로부터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파스테르의 그 백조목 실험, 플라스크 실험에서처럼 생물은 생물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제 발전을 해서 모든 세포는 먼저 존재했던 세포를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빌쇼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초창기 이제 세포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된 셀 티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심플하게 정리하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모든 오르가니즘, 모든 생명체는 이 오르가니즘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나 그 이상의 여러, 그러니까 단세포거나 다세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포는 먼저 존재했던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데요. The cell is the basic unit of structure and organization that performs life function. 그러니까 세포가 모든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박테리얼 셀, 애니멀 셀, 플랜트 셀,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을 나누면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모든 이 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셀 멤브레인입니다. 셀 멤브레인은 뭐 이런 이제 텍스트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is a boundary인데 어떤 boundary냐? regulates, protects, and supports the cell. 셀을 조절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중요한 셀룰라, 이제 보통 셀룰라 멤브레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biological한 boundary, 셀 바운더리로서 외부 환경과 구별해주면서 셀을 보호해주고 또 셀이 셀만의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셀 멤브레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셀 멤브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트랜스포트하는 기능입니다. 셀 멤브레인을 통해서 셀의 내부와 외부의 여러 물질들이 서로 트랜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셀 멤브레인의 기본적인 구조와 어떤 구성물들을 보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은 리피드 바이레이터 그러니까 지질 이중층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헤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이제 빨간 머리는 어떤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과 친한 부분이요. 물과 친한 부분으로서 지금 헤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 이제 안에 이 부분이 리피드 부분인데요. 리피드 부분은 이제 소수성,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돼 있으면서 셀 멤브레인의 독특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주게 되는데요. 요 리피드 바이레이어 사이사이에 요 구성부들 사이사이에 특별한 지질들이 섞여 있는데요. 포스포리피드, 그러니까 인산화된 지질, 그 다음에 글라이콜리피드, 그래서 탄수화물, 글라이콜실레이션, 그러니까 탄수화물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리피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리피드도 이 안에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질 이중층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 사이에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탄수화물 성분과 그다음에 프로테인 성분이 많이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사실 전체 구성물의 비율에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50% 이내이고요. 프로테인이 50%, 이 프로테인과 카보하이드레이트가 5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주로 안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 탄수화물은 주로 단백질이 바깥에 붙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 체인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체인 부분이 셀의 특별한 어떤 그 특징을 보여줘서 셀의 마커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테인, 글라이코리피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리피드 성분과 붙어있는 탄수화물은 글라이코리피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단백질 부분과 붙어져 있는 이런 탄수화물 부분들은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많은 글라이코프로테인들과 글라이코리피드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인은 단백질 성분은 그러니까 원래 셀 멤브레인 사이에 많이 이렇게 그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프로테인, 또 페리페럴 프로테인,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 그래서 인테그럴은 안에 박혀져 있는, 이렇게 박혀져 있는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제 옆에 이렇게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그 셀 멤브레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페리페럴 프로테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피드 앵커들은 말하자면 거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일부는 박혀 있고 일부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식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지질 이중층 리피드 바이레이어라는 기본적인 이 구성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포스포리피드, 다양한 종류의 리피드와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많이 복합되어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그 기능들을 하느냐 하면 다양한 많은 기능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멤브레인이 중요한 것은 세포의 생명 활동에 어떤 필요한 것들은 세포 안으로 끄집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세포 안에서 사용됐다가 말하자면 노폐물이라든지 세포 안에 해로운 물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깥으로 내보내야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트하는 기능이 이 멤브레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이제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이러스가 특별한 세포를 타겟하는데 이 멤브레인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든지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글라이코리피드처럼 복잡한 어떤 그 멤브레인의 바깥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테인과 어떤 그 탄수화물 성분들이 특정한 병원체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하게 인식하는 건 이 우리 호흡기에 있는 특정한 세포들을 인식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하면 안 되는데 트랜스포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만 감염된다는 건 사람의 특정한 세포만 인식해서 특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시간에 다룰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위험한 건 원래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의 세포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인간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 세포가 이렇게 바운더를 해가지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아주지 못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트랜스포트에 말하자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트랜스포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처럼 셀 멤브레인이 프로텍트하지 않고 무조건 막거나 무조건 내 외부를 무조건 이렇게 단절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 안과 바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들어올 건 들어오고 나갈 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포트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 쉽게 나누는 그 두 가지가 passive transport,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수동 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ctive transport가 있습니다. active transport는 능동 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assive transport는 simple diffusion 혹은 이제 facilitated diffusion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 물질은 그냥 농도 차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 내부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죠. 농도 차이로. 근데 어떤 경우는 특정한 어떤 기질들, 특별한 물질들을 인식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 이제 크게 여기 원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이 단백질인데요. 이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채널, 이 구멍을 통해서 이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합을 해야만 이 단백질의 모양이 변형이 되어서 이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거나 혹은 나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확산적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단백질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수동수송이라고 하고요. 오스모시스는 이제 삼투압입니다. 우리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그 멤브레인 막 가지고 우리 그 실험했던 거 혹시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스모시스는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고농도에서, 그러니까 고농도와 저농도가 있으면 저농도의 물이 고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오스모시스 형상도 일종의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우리 몸의 이 세포 안에 정말 중요한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그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쓰는 겁니다. 여기 뭐 ATP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용하는 biological한 에너지, 말하자면 우리 자동차의 기름처럼 우리 몸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ATP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는 게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먹은 음식이 에너지원이 된다고 할 때 바뀌는 에너지가 ATP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기를 드시든 뭐 밥을 드시든 이게 우리 몸에서 아까 전에 물질 대사, 메타볼리즘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ATP입니다. 그러니까 ATP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막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ATP가 우리 몸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인데, 이 에너지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포막에서의 물질 수송이에요. 혹자는 50% 이상의 ATP가 세포 멤브레인의 물질 수송에 사용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물질만 특정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냥 특정한 단백질이 맞다고만, 그러니까 모양이 맞는다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ATP를 써가지고 이 단백질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결합이 된 다음에 ATP가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착착착 돌려주면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물질을 넣어주고 이런 식입니다. 반대로 바깥으로 빼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그 트랜스포트 기작 중에 하나가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입니다. 이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외부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부로 이제 들이키는, 이제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포막이 감싸가지고 세포가 하나의 혼항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또 세포 안에 또 막성 그 소기관들이 있어요. 핵이라든지 저 소포체라든지 막성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성 기관과 결합을 하면 이 물질들이 세포 안에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화 이론 중에 하나가 그 공생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생설이라고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진핵세포가 박테리아를 삼켜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설을 하는데요. 그런 기작이 이 엔도사이토시스의 기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이게 만약에 이제 박테리아라 그러면 박테리아를 감싸갖고 막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 막성 기관이 생기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도 막성 기관이거든요. 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포생물학자들이 진화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 아마도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는
박테리아와 같이 그냥 단세포 생물이었을 텐데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그 박테리아가 들어와 갖고 마이토콘드리아도 되고 엽록체도 되고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세포 안에 있었던 이런 막성 기관이 다시 세포막과 퓨전이 되면서 이 포낭 안에 있었던 물질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이런 기작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신경세포, 뉴런 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곳에서 물질 전달을 통해서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때 이런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기작을 통해서 세포 내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트랜스포트의 과정을 통해서 세포막은 지금 다 보시면 세포막이 관련돼 있잖아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내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것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포 안에 필요 없고 혹은 해가 되는 것은 선택적으로 또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작이죠. 그래서 이제 셀룰라 바운더리로서 이 막의 이 트랜스포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트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트랜스포트를 하는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기작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혹자는 50% 이상의 ATP를 사용할 만큼 이 멤브레인을 통한 트랜스포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들인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또 하나는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컨대 엠피펠릭 그 양친매성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의 바깥쪽은 친수성, 물과 친합니다. 그런데 세포막의 안쪽은 소수성이어서 기름하고 친해요. 이 특징 때문에 이게 고유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또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단백질이라든가 어떤 탄수화물 성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recognition of the external substance.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싱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해로운 거는 막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바깥에 있는 물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 박테리아가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물질은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세포막에서 그 프로테인들과 수많은 어떤 그 단백질들과 탄수화물들, 특별히 단백질들이 그게 뭔지를 구별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거면 받고 내가 필요하지 않거나 해가 되는 건 막아주는 겁니다. 이런 기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트랜스포트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죠. 생명활동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활동, 세포의 생명활동에 멤브레인은 절대 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선 멤브레인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창조적인 입장,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공들여서 창조했을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단위는 아마 멤브레인이었을 것이고 또 진화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어쨌든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세포막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세포막이 먼저 만들어져야 다른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물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건 세포막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포막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진화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겠죠. 사실 그 생물 진화와 세포 진화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다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refore, I should infer from analogy that probably all the organic beings가 살아있는 생명이겠죠. Which have ever lived on this earth have descended from some one primordial form into which life was first breathed.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one primordial form이라는 게 사실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세포의 형태를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이제 이 one primordial form을 뭐라고 이제 다시 재정의를 했냐면요. 루카라는 단어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루카는 뭐냐면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해서 ancestor라고 하는 게 가장 고대 조상인 거죠. 굳이 표현하면
최초의 세포입니다. 최초의 세포.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이겠죠. 이 최초에 살아있는 이 세포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냐면 멤브레인을 갖추고 시작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물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개통수를 그려보면 대부분 이제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이 루카를 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루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루트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셀 멤브레인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현대 이제 생물학자들은 어떤 이론, 어떤 가설을 내고 있는가 봤더니 크게는 이 세 가지 가설 정도가 메이저입니다. 뭐 조금 더 발달한 것도 있고 더 많은 이론이 있는 것도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겁니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이제 처음 밝혀진 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29년도에 그 네덜란드 학자가 처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고분자 유기물이고요. 보통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또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성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성이 되려면 특별한 어떤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돼요. pH가 맞아야 된다든지 어떤 특정 이온의 농도가 맞아야 된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콜로이드라고 그래서 보통 지질 성분으로 얘기하는데요. 콜로이드와 같이 이렇게 그 구획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이 물질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성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유기물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퓨즈 할 수도 있고 디바이드 할 수도 있고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막의 특징과 이제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마 세포막은 처음에 아마 이런 코아세르베이트와 같은 거였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구성물로 보면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포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구형막인데 엠피필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성과 친수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피드 바이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제일 세포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도사이토시스와 같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실험실에서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많이 쓰는 물질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운석에서도 요거가 약간 비슷한 성분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생명 진화 이론 중에 외계 생명체가 이렇게 이렇게 뭐죠? 세포가 외계 물질에서부터 생물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좀 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리포솜을 이제 찍은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여기서 뭐 단일막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스피어인데요. 마이크로스피어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마이크로스피어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미노애시드로, 그러니까 아미노애시드는 단백질, 프로테인의 기본 구성물이잖아요. 이 아미노애시드 폴리머, 그러니까 아미노애시드가 이제 중합되면 사실 그게 이제 단백질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형 물질입니다. 약 1에서 1,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구형 물질인데요. 일반적인 세포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이것도 어떤 환경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커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합해져서. 처음에는 프로테이노이드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우리가 뭐 유리 밀러의 유리관 실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화학 진화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환영했던 그런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여기 보시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 보시면 이렇게 퓨즈 한다든지 그래서 커지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주로 세포막은 아마 이런 거로부터 시작이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가설로 등장했던 것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기능들과 특성들을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물론 스타트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뭐 말하자면 그게 정말 생명체로서의 최초의 세포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 지금 나눈 것처럼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단순히 리피드 바이 레이어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탄수화물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세포막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있죠? 이제 그 우리 뇌이의 그 청각 세포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도 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세 개 아주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뷰티풀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처음 찍었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헤어셀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를 바깥쪽에 있다고 그래서 아우터 헤어셀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게 안쪽에 있다고 해서 이너 헤어셀이라고 하는데 이너 헤어셀은 이제 줄이 한 줄이고요. 아우터 헤어셀은 이렇게 세 줄입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씩이 여기 하나하나씩 세포 하나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과 그린색이 함께인데 빨간색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단백질을 특정하게 염색을 한 거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염색을 한 건 액틴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섬유 물질, 섬유 단백질입니다. 섬유 단백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씩이 세포막이 쭉 늘어져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실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쭉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다 세포막이 다 변형돼 가지고 그 안으로 이 섬유질이 나와서 길게 다 그 세포막이 이렇게 늘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약간 이렇게 산처럼 볼록볼록 돼 있는 것도 그 특정한 모형이 아주 특별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특별한 모양으로 세포막이 다 변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막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고 아주 독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구성 비율이 다른 세포 종류마다도 다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별하게 세포막 연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물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뭐냐, 말하자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냐, 세 가지 종류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코이볼루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이볼루션 공진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인터스페시픽, 그러니까 이제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그 경쟁을 하는 두 그 새가 같이 이제 진화를 했다는 둥, 혹은 이제 서로 공생을 하고 서로 돕는 관계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종 간의 어떤 진화를 얘기하거나, 인트라스페시픽 하다는 거는 이제 종 안에서의 특정한 진화인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세포 외부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부에 있는 물질이 인식을 하려면 서로 인식하는 어떤 모양이 맞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 A하고 프로테인 B 두 가지의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두 단백질은 같이 진화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진화해서 안 되는 거죠. 서로 같이 진화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노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클레오스 이거 핵이고요. 플라스티드는 이제 색소체라고 그래서 뭐 엽록체 같은 거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도 서로 다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진화해서는 되지 않아요. 같이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공진화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포막에도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트랜스포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려면 트랜스포트는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리포좀 가설이죠. 이제 이 학자는 리포좀으로부터 세포가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리포점이 이제 퓨즈에서 좀 더 커지고 이건 이제 아주 단순한 리피드 바이레이어죠. 그냥 지질 이중층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그 뭐 단백질이 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랜지언트한 브레이크가 이렇게 생겨서 구멍이 뚫려서 이 안에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RNA도 들어오고 리보솜이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리보솜도 프로테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리보솜이 있어야 프로테인이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거 리보솜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근데 이 프로테인이 있어야 이 막성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져야 막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물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 단백질도 그려놨는데요. 어떤 포 단백질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막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단백질도 같이 진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부 안에 있는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도 막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포 내에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기구들, 세포에 기능하는 기구들과 세포막이 같이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양립하기 힘든 거죠.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포 이 트랜스포트 하는데 되게 이제 그 중요한 이 단백질 중에 하나가 이 지질 이중층을 구성하는 그 지질들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이 헤드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이 헤드의 성분이 조금 그 다른 겁니다.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이 성분들이 좀 다른데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에탄일, 뭐 포스파티딜 이노스톨, 포스파티딜 콜린, 또 스핑거마이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포 내부와 외부를 다 구별을 해서 세포 예를 들어서 포스파티딜 세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쪽에만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요. 세포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포 안쪽에만 유지되도록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플리페이지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플리페이지입니다. 플리페이지는 포스파티딜 세린이 밖에 있는 놈을 안에다 계속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계속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포스파티딜 세린이 바깥에 많으면 이게 그 세포 사멸, 세포가 죽는 신호로 작용을 해서 외부의 세포가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세린이 바깥쪽에 많으면 안 돼요. 포스파티딜 세린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유지되려면 포스파티딜 세린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플리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플리페이지는 세포가 멀쩡해야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양쪽이 같이 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포막이 이제 한 루카에서 진화를 했다면 세포막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세포막이 동일하게 시작했으면 세포막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세포막이 다른 거예요. 아주 기본 구성 성분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밖에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눌 때 그 진화하는 사람들이 분류할 때 크게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하고 고세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별을 할 때 박테리아 원핵세균하고 고세균, 진핵세균, 진핵세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세포의 DNA를 복제하는 복제 기구가 단백질들을 보니까 박테리아하고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단백질들이 이제 서로 그 상동성 서로 닮았는데 여기 보면 폴리머레이즈라고 그래서 DNA를 합성하는 합성 단백질이 이 둘 사이에 너무 다른 겁니다. 여기 박테리아 쪽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려놓은 게 다르잖아요. 모양이 좀 다른데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아주 진화 초기에 서로 갈라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룹하고 이렇게 나누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세포막을 보니까 고세균하고 그러니까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가 하나로 묶이고 고세균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머리가 있었잖아요.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머리 부분이 요 단백질이 이제 그 포스페이트 그 인상기가 있는데 그 인상기가 고세균의 인상기는 여기 보시면 글라이세롤 1 포스페이트 G1P라고 줄이고요. 이 박테리아하고 유캐리오트는 글라이세롤 3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G3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완전히 다른 리피드 바이레이어. 뭐 1하고 3 차이가 뭐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통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나눌 때는 박테리아하고 그러니까 요 루카거든요. 이게 신 앤시스터가 루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카에서 진화할 때 최초에 박테리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고세균하고 진핵세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유캐리오트의 막이랑 박테리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다시 갈라져 갖고 옛날 거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리는 모델.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처음에 막은 같이 했는데 박테리아는 이렇게 가다가 G1P로 바뀌었고 G3P로 바뀌었고 여기서 가다가 이제 이 고세균 쪽은 G1P로 바뀌고 이제 진핵세포는 G3P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분기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 고세균만 특별하게 G1P로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모델이 이 두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G3P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포막 성분으로 나뉘었다가 나중에 진핵세포는 일정 부분이 고세균하고 연결 이제 겹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이제 복잡하게 이해하실 건 없고요. 아주 심플리 얘기해서 이 막의 구성 성분이 다른 것하고 기존의 진화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개통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했나 좀 따져봤더니 이 세포막의 진화 혹은 세포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어프로치의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방법을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었던 좀 고전적인 그 방법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evolutionary biological approach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뭐 화성 연구라든지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냐면 셀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라는 좀 몰레큘러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업 이제 퍼스펙트 이 접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포 안을 다 들여다보고 멤브레인 안에 보는 거 분자생물학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생물 종마다 이 기존에 했던 연구 방식이랑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죠.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생물 개통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루카에서 스타트해서 초기에 나뉘어져서 초기에 박테리아하고 아르케아, 유캐리오트하고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니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루카에서 나뉘어진 거는 맞는데 사실은 이제 유캐리오트하고 박테리아하고 아케하고 우리가 기존에 그렸던 모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빅뱅 모델하고 합해져가지고 진화적 빅뱅이 이제 다양했을 것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이고 사라지고 이제 이런 식의 모델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혹은 이런 식의 진화의 설명이 맞고 그르고 이거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적인 한계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과학적인 연구의 한계로 일치된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뭐 좀 긴 시간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셀 바운더리로서 이제 경계로서의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들, 기능적인 특징들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어주는 경계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아주 생물학적인 베이직한 어떤 그 이론이지만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포막이 어떻게 진화됐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세포막의 기원 연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기원 혹은 세포의 기원에 아주 광범위하게 연결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한국 내 혹은 세계적으로 어떤 창조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냥 뭐 생명기원, 세포기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포막이 어떻게 기원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RNA 진화설이라든지 단백질 진화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 바로 일주일 전에 여기 교회에 VBS를 끝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다시 미국에 온 계기는 뭐 생물학 연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목회하려고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원래 미국에 예전에 있을 때 섬기던 교사로서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전후로 해서 교회 학교가 너무 작아지고 교육자가 올 수 없고 또 교회 형편도 쉽지 않아서 사역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한 유스 키즈 다 합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사실상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VBS가 없었는데 3년 만에 이루어진 VBS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짬짬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일을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한국 교회도 또 세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그런 우리 지금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운더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세대차 뭐 교회 안에서 뭐 너무 심각하잖아요. 세대 사이에 어떤 바운더리가 없이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주제와 굳이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다들 네, 섬기시는 교회와 또 섬기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